자질 중에 하나가 지도를 잘 읽고 활용하는 힘이 아닐까라는 제가 가설을 옛날부터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나도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정말 내가 지도 덕을 본 것 같다.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고 또 혁신을 주도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지도력이 탁월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도력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사 한번 볼까요? 자, 뼈는 많지만 고기는 부족한 이 나라. 저는요,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우면 지도를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나라가 저는 프랑스 같습니다. 너무 먹을 것도 많고 땅도 넓고 굳이 막 탐험하고 개척할 필요성 좀 못 느끼지 않을까? 근데 이제 너무 먹고 살 게 없고 인구는 많고 당시에 이제 곡식이 부족하니 부가가치 높은 상품을 만들어서 세계로 나아가야만 했었던 이 나라에서 세계 최초의 문명이 꼽혔죠.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죠. 환경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이집트처럼 그 나일강이 범람하면 뭐 쉽게 곡식을 생산할 수 있고 뭐 이런 안정되게 식량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나라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불리했죠.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은 바다로 나갔고요. 그리고 최초의 서사시로 부리는 일리아드 또는 오디세이아를 보면 많은 지명이 나오고 모험의 과정이 등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지리 교과서 같은 느낌?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외부지향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문명이 꼽혔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고립되고 폐쇄된 지역에서는 그 창의성이 지속적으로 발휘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곳을 탐험하고 발견하면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최초의 역사서라고 불리는 이 헤로도투스의 히스토리를 보면은요, 저는 이게 지리책 같아요. 직접 그가 답사한 기록이거든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 그러면 지도력이 가장 강한 역사적 인물이 누굴 떴을까? 그러니까 몇 살에 죽었는지 아세요, 알렉산더가? 33세 죽었더라고요. 책 열심히 읽으셨네요. 그리고 왕이 된 나이도 19살이에요. 근데 왕이 되자마자 막 세계를 정복하고 다니잖아요. 좀 안락한 상관거리가 먼 거죠. 그렇죠? 19세 왕이 돼서 33세 죽을 때까지 계속 지도를 들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한 사람이기도 해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저는 지리학자 마인드로 통치한 지도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근 루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처음 시작은 마케도니아였어요. 당시에 마케도니아는 야만의 땅이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가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그는 거기 왕자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얘를 좀 잘 키워보자. 그래서 가정교사를 붙이는데 그 가정교사가 또 엄청난 학자였습니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죠. 그는 이 자연과학적인 탐구 정신이 아주 충만한 그런 철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또래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답사하고 걸어 다니면서 소요학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배운 겁니다. 아까 어떤 사전 질문에 그런 말씀,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우리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근데 안 해본 거 하나 있습니다. 야외 현장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액티브하게 배우는 거를 우리가 많이 시도를 못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그런 방식의 교육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관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알렉산더는 굉장히 좋은 교육도 받았고 또 어릴 때 호기심도 많았다고 그래요. 페르시아에서 손님이 오면 페르시아에는 어떤 길이 있나요? 거기서 여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그렇게 질문을 계속 던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이런 호기심 이런 것도 많은 지리 영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루트를 쫙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볼 때는 이 공간적 의사결정의 달인이다. 처음 시작은 대단하지 않았지만 계속 동쪽으로 가면서 부자가 되고 따라오는 군인들도 많아졌던 게 일종의 신도시 개발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나일강이 있는 저 하류 지역에 알렉산드로스라는 자기 이름을 딴 첫 번째 도시, 신도시를 개발하고요. 개발권을 그 그리스 사람에게 넘겨요. 그래서 거기에 신도시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계속 저 루트를 따라서 신도시 알렉산드로스라는 도시를 만들고요. 따라온 군인들에게, 특히 노병들에게 노살거리 대책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트를 따라서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당시에는 그리스 문명이 담겨 있는 신도시가 70여 개가 쫙 이 루트를 따라서 생깁니다. 그리고 그는 안주하지 않고 행군을 계속하는 거죠. 아까 보실 때 그리스 땅이 없었지 않습니까? 농토가 없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을 따라 나서면 농지도 주고 신도시 개발권도 주고 아싸. 그러니까 그를 계속 따라다녔고 또 의사였던 아리스토텔레스 집안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병사가 다치면 잘 관리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을 공략할 때 추수가 끝난 직후 가장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시기를 잘 탔고요. 뿐만 아니라 정보전에 굉장히 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편의 정세가 어떤지 이런 거를 지역 정보 수집 이거 굉장히 탁월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뭐 연정연승이었는데 그가 마지막에 끝까지 못 간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는 정확한 지역 정보와 지도도 없었고 코끼리가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비유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스승한테 못 배웠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모르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계는 딱 거기였던 거고. 어쨌든 그의 원정 루트를 따라서 그리스 문명도 전파됐지만 그 지역에 가장 정확한 최신 정보가 수집됐겠죠. 그게 어디로 갔느냐? 알렉산드로스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로 도서관은요, 세계의 모든 부의 중심지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가 집산됐습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드로스 항구에 들어오려면 거기는 모든 책을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필사해요. 그리고 돈을 줘요. 정보 수집료. 그리고 그걸 다시 복사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로스 도서관은 세계 모든 정보가 밀착돼 있고요. 그 수백 년의 수집 기간 후에 만들어진 지도가 당대 가장 정확한 세계 지도,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루트를 따라서 수집된 정보가 집약돼 있었던 것이고 당시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리스를 계승한 로마가 당대 가장 정확한 최신조를 그렸고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제국을 구축할 수 있었던 거죠. 로마는 곡괭이로 싸우고 병참으로 이겼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도 그 로마 제국이 그 성공 비결이 로마의 도시 계획을 그 로마의 길을 따라서 새로운 로마 같은 도시들을 계속 만들고 라이프 스타일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단순히 싸움을 잘하고 뭐 전투력이 어떻고를 떠나서 그 지역을 잘 통치할 수 있는 공간 전략이 있었던 것이고 저는 그것도 지도력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정확하지 않아요? 해안선 같은 거 보면 지금 봐도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지도였습니다. 지도를 있어야 통치를 하든 진출을 하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를 보지 않는데 어떻게 세계로 나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계사의 어떻게 보면 공리, 형식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도를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금 현실이 답답하고 마음에 안 들어. 뭔가 변화가 필요해 하는 사람들은 당대에 불만이 있거나 뭔가 약자이거나 당시 포르투갈은 유럽에서 약자였죠. 당시의 강자는 이태리였습니다. 동방으로 가는 무역로를 장악했고요. 향신료 무역으로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당시 중심지였습니다. 포르투갈은 변방이었습니다. 항상 혁명은 변방에서 시작됩니다. 혁이라는 게 가죽 찢는 거잖아요. 같은 거예요. 안 하는 거 하려면 뭔가 답답하고 힘들어야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케라는 왕자가 도저히 경쟁이 안 되고 힘드니까
동방으로 가는 항로를 한번 뚫어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 15세기, 14세기의 중심지, 무역의 중심지는 말라카 해협이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말라카 해협을 지배하는 자는 베니스의 목에 손을 얹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동서무역, 향신료 무역의 중심지가 말라카 해협이었는데 이제 거기를 가기 위한 루트가 그때는 육로뿐이었고 또는 인도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바다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당대 땅 지도를 잘 그리는 사람, 항해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모아드립니다. 지도학교를 세워요. 사그레스 지도학교를. 그래서 이제 정확한 지도를 그리는데 지도가 칸티노 세계 지도고 이거는 지도를 훔쳐온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지도는 당시에 여러분 국가 기밀이었습니다. 이 지도에 모든 그 항로나 이런 게 다 표시되어 있으니까 왕실만 가지고 있고 이제 배를 타면 선원이 봐야 되니까 지도를 빌려줘요. 근데 바다에서 이제 배에서 내리면 지도를 반납해야 됐습니다. 스파이가 지도를 빼내고 이탈리아로 그 사람 이름이 칸티노였어요. 그래서 칸티노 세계 지도가 남아있긴 한데 포르투갈이 당시 어떤 지도를 받느냐는 포르투갈에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가 비밀이었기 때문에. 리스본에서 지진이 나고 나서는 그 지도가 다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왕만 독점한 거예요. 그래서 포르투갈은 동방으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고 가장 강력하고 또 부유한 나라가 되죠. 그 다음에 누구죠? 이탈리아와 여걸이었어요. 레콩키스타. 그래서 그 에스파니아에 있었던 이슬람 세력을 다 물러치고 바로 한 게 콜럼버스 영입해서 신항로 개척해라. 콜럼버스가 여러분 이탈리아 제노바 사람인 거 아세요? 이탈리아는 중심부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루트를 개발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영역을 읽고 너무너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싶은 거예요. 포르투갈에 가서 선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포르투갈은 아프리카를 거쳐서 동방으로 가는 루트로 재미를 많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서쪽으로 항해하는 거에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사벨라 여왕이 있는 스페인 경쟁국으로 가서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 이제 무적 함대가 또 이제 또 한창 또 돈을 벌죠. 당대에는 스페인이 또 가장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사진은 이제 포르투갈 지도인데 이 라인을 통해서 이 토르데시알레스 조약인데 서쪽은 별로 땅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약을 맺었겠죠. 만약에 정확한 지도가 있었다면 저 조약 안 맺었겠죠. 그렇죠? 근데 스페인은 어쨌든 저쪽에 땅을 얻은 거죠. 비대학자 마인드로 모험해라.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삼성 이건희 회장의 멘토였던 요시카와 료조의 얘기입니다. 세계바뀐 선진국 국가중심 보고서에 벗어나서 현지인의 숨겨진 욕망을 발견하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해라. 탐험가가 돼야 된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이것이 필요하다. 손정희도 나는 위기 때마다 손자병법을 읽고 세계 지도를 펼친다. 메가시티 손지훈 회장, 저출산 고령화 저주가 이미 시작됐다. 이제 한국대학 입시 산업은 10년 내 몰락한다. 우리 아이가 특별히 공부에 재능이 없으면 동남아 아프리카로 보내라. 실제로 아시아 스타트업에 많은 지원을 했고 유니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실은 쿠팡도 소프트뱅크의 투자로 성공했고요. 이 IT 창업의 지도를 그려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지도가 더 중요해졌고 공간 데이터, 빅데이터 중에서도 공간 빅데이터를 누가 쥐느냐에 따라서 패권이 달라질 것이고 넷플릭스도 여러분 그 CEO가 지도의 달인이에요. 이제 책에다 나오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BTS는 지도 플러스 상상력, 플랫폼 시장의 특징을 잘 활용해서 글로벌 스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구글이나 넷플릭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커넥터그래피라는 개념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경쟁력 있는 연결성을 갖기에 유리한 파트너를 잘 찾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혁명은 여러분 전방이 오히려 유리하다.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중심이야 했을 때는 이미 그 나라는 점점 쇠락하는 거고요. 언제나 혁명은 중심이 아닌 변방에서 지도를 펼치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